안녕하세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찾아온 조용한 시간,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김동인 작가의 단편 소설 광공자입니다. 광공자는 미친 공자, 즉 스스로 미치광이를 자처했던 왕세자를 뜻합니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꺼이 엇나가는 척하며 왕세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었던 형, 양녕대군. 소설은 권력이라는 차가운 바람 앞에서도 결코 얼어붙지 않았던 두 형제의 깊고 애틋한 우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숨겨진 오명을 쓰면서도 동생을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의 쓸쓸하고도 웅장한 마음을 따라가 봅니다. 오늘 밤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기를 바라며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인사담집 3 광공자. 김동인 야담 1937-72 걸핏. 방 안에 앉아서 추녀 아래로 보이는 하늘을 무심히 우러르고 있을 때에 휙 지나간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낙엽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 나는 새일 것이다. 소년이라 보자면 아직 소년이요, 청년이라 보자면 넉넉히 한계 청년이 되었을 나이의 공자. 현재 이 나라의 왕세자요, 장차의 임금이 될 지존한 소년 공자였다. 오늘 우러르는 하늘이나 어제 본 하늘이나 같은 빛과 빛의 하늘이었다. 명랑하였다. 밝았다. 장쾌하였다. 1000년 전에도 그 빛이었을 것이다. 1000년 뒤에도 또한 그 빛일 것이다. 그러나 작년 이맘때 꼭 이 자리에서 그 하늘을 우러르던 그날의 심경과 오늘의 심경은 왜 이다지도 다른가? 전하, 아버님, 상감마마 속으로 2번, 3번 불렀다. 공으로 보자면 임금이요. 사로 보자면 아버님 되는 분을 속으로 부르고 또 부르는 동안 이 소년일가의 눈시울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진실로 마음이 괴롭고 아픈 입장이었다. 어찌하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동궁이라는 지위는 결코 아깝지 않다. 아깝지는 않으나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밝고 명랑한 하늘을 우러러보기는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명랑하여지지 않는다. 아까도 겪은 바였다. 임금이요 겸하여 아버님 되는 분에게 아침 문안을 갔더니 아무 까닭도 없이 너 같은 것이 장차 임금이 되었다가는 나라를 죄 망쳐 놓으리라. 책망이었다. 이것은 아버님과 아들, 더욱 맏아들이라는 사삿 인연으로 볼지라도 좀 지나치는 책망이거니와 더욱이 자기의 현재의 위가 세자이니만치 세자에게 대한 대접으로는 더 못할 일이다. 그 위에 아무리 살펴 생각하여도 아무 책망들을 연유도 없는 것을 아버님의 심경을 모르는 배도 아니다. 아버님은 세자의 위를 자기에게서 떼어서 셋째 동생 되는 충령에게 주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만한 구실이 없기 때문에 화와 역정만 내시는 것이다. 이씨 조선 건국된 지 겨우 20년 내외 근 500년이라 하는 짧지 않은 고려 왕씨의 사직을 둘러엎은 지도 날짜가 너무 얕아서 민심이 아직도 안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때에 장차의 왕이라는 문제로서 군신이요 부자지간의 감정이 얽히어 돌아가단 무슨 일인가. 민망히 짝이 없었다. 어서 애따 받아라 하고 이 동궁의 위를 동생에게 내어 던져주고도 싶었다. 그러나 그렇지도 못할 내력이 첫째로는 말대까지 까닭없이 세자를 바꾸었다는 악명을 부왕 전하께 듣게 하여도 안 될 일이요. 둘째로는 현명한 동생 충령이 이 까닭없이 돌아오는 세자의 위에 결코 서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위를 손쉽게 내어놓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또한 그냥 모른 체하고 있자니 그도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 첫째로는 자기도 잘 아는 부왕 전하의 성격이니 전일 부왕 전하께는 이복 동생이요 동궁에게는 삼촌 되는 방번과 방석이 왕위 때문에 부왕 전하께 해를 입었고 그 뒤로 부왕 전하의 동복형 되는 방간이 또한 같은 문제로 귀양을 갔다가 그곳서 세상을 떠났으니 부왕 전하의 성격으로는 왕위 문제 때문에는 지친도 돌보지 않는다. 이 즈음 왜 그런지 동궁에게는 생명이라 하는 것도 그다지 귀하게 보이지 않아서 자기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문제도 안 삼되 악명은 부왕 전하께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고 둘째로는 지금 부왕 전하가 내심에 점치고 있는 충령이 인격이 비범하여 장차 왕위에 오르게 되기만 하면 그 덕화가 도저히 자기 따위는 믿지 못할 것 같았다. 비교적 숙성하고 뇌락활달한 위에 또한 출중한 안목을 가진 동궁은 다른 사람으로 보자면 아직 연이나 띄고 장난이나 할 나이지만 사람을 알아볼 만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이 안목에 비친 동생 충령은 결코 상린이 아니었다.
그러한 입장에 있는지라 한창 명랑할 나이에 명랑한 하늘 아래서도 어둡고 침침한 기분만 느끼었다. 이렇게 지내기를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철이 바뀌었다. 가을이었다. 우수수. 한번 바람이 불 적마다 뜰에 떨어져 널리는 무수한 낙엽들은 춘방 정감들이 일면 걷어치우고 쓸어버리나 끝이 없었다. 문을 방시시 열어놓고 뜰에서 춤추는 낙엽들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는 동궁. 안색이 매우 초췌하였다. 무심히 뜰을 굽어보기를 한 각경, 두 각경, 이윽고 별감 하나의 뜰 아래 와서 국궁하였다. 개성군이 행차하십니다. 동궁은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켰다. 개성군이라는 것은 동궁 시가원의 빈계름, 정의품이다우로써 동궁께 왕자의 도를 시강하기 위하여 늘 춘방에 오는 것이었다. 고려 공민 왕조의 재상 신돈의 서슬이 푸르렀을 때에 한세 미관인 정원으로 있어서 신돈의 방자함을 논박한 일로 유명한 이조노의 아들이요 고려조에서 과거에 급제하였다가 이시조까지 내려와서 박포의 난리에 공을 세워서 봉군까지 된 사람이었다. 성명은 이래였다. 이 이래가 온다는 말을 들은 동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문을 나서서 뜰에 내렸다. 때마침 이래는 국문 안에 들어서는 것이었다. 동궁은 이래를 못 본 채 하였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두루 살피며 매 부르는 소리를 하면서 차차 후원으로 돌아갔다. 후원으로 돌아갔던 동궁은 그냥 매 부르는 소리를 연하여 하며 다시 앞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도 이래는 하인을 뒤에 달고 그냥 근엄한 태도로 춘방뜰에 서 있는 것이었다. 동궁은 이래의 직전을 그냥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래가 서 있는 것을 그냥 모른 채하고 하늘만 두루 살피며 매 부르는 소리만 그냥 하였다. 동궁 저하. 그러나 동궁은 못 들은 듯이 그냥 매소리를 하면서 간다. 동궁 저하. 이래는 뒤를 따라갔다. 연방 불렀다. 이렇듯 한참을 부르면서 뒤를 따르다가 드디어 할 일 없이 걸음을 빨리하여 동궁의 앞으로 나가서 동궁 쪽으로 돌아섰다. 동궁 저하. 그때야 동궁은 비로소 빈객의 참내를 인식한 듯이 놀라는 시험을 하였다. 아, 언제 오셨수? 벌써 아까울시다. 나는 낙엽의 운치가 하도 좋길래 거기 정신을 잃고. 이래는 허리를 구부린 채 조금 머리를 쳐들고 동궁을 우러러 보았다. 잠시를 우러르다가 입을 열었다. 저하, 매의 소리는 왜 하셨습니까? 아까껏 매의 소리를 하시니 그 까닭이 무엇이오니까? 매? 매가 무엇이오니까? 왜 그 사냥 다닐 때에 팔에 받고 껌이나 토끼 같은 것을 차오는 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올시다. 내가 평생에 매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 매소리를 어떻게 하겠소? 이래는 다시 우러러 보았다. 그 우러러 보는 앞에서 동궁은 연방, 눈을 좌우로 굴리고 몸짓을 하며 안절부절하였다. 저하 어디 편찮으시오니까? 하늘을 한참 보았더니 눈이 좀 부시는구먼요. 그날 개성군 이래는 여러 가지 예사롭지 못한 모양을 동궁에게서 발견하였다. 글 배우기를 싫어하는 것이 현저하였다. 아직껏의 동궁은 한 글자라도 더 알려 하였고 한 구라도 더 깨달으려 하였거늘 그날은 웬일인지 자기가 그 앞에서 강론을 하여도 듣는 듯 싶지도 않았다. 한창 동궁의 앞에서 고성의 가르침을 강론할 적에도 동궁은 우두머니 앉아 있다가는 뚱딴진 말을 꺼내기가 예사였다. 이래가 한창 글뜻의 해석을 설명하고 있을 때에 동궁은 갑자기 하인을 불러서 무슨 다른 일을 분부하기가 일쑤였다. 말하자면 이래는 이래 혼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궁은 동궁대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이래의 생각에는 이것은 너무도 괴이한 일이었다. 시강을 끝내고 춘방을 물러나온 이래는 임금께 들어가 뵙고 오늘 시강한 때에 배우니 동궁이 미령하신 듯하오니 의관을 보내어 진맥합시다고 여쭈었다. 그 뒤로부터 동궁의 태도는 나날이 변하였다. 글 배우기를 싫어하였다. 단지 글 배우기만 싫어하였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다르게 붙으나 행동거지가 차차 수상한 점이 많아갔다. 단아한 공자였다. 문과 무에 어울러 능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동궁에 있어서는 단아하다는 점은 찾아보려야 찾을 수가 없었다. 한순간이라도 눈이 한 군데 멈추어 있는 적이 없었다. 두룩두룩 두리편 위아래 전우좌우로 움직이고 구울고 하여 눈부터가 그럼에 다른 행동도 거기 따라 내려앉지를 못하고 남보기에 무슨 큰 죄나 범한 인물인 듯 싶었다. 귀공자는커녕 천종 중에도 최천종집 자식 같았다. 새덫을 뜰에 장치하여 놓아두었다.
그리고 시강원 좌우 빈객이 한창 시강을 할 때에 새덫에 새가 와서 잡히기만 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잡힌 새를 꺼내고 다시 장치하여 놓고 들어오고 하였다. 공식 조화 같은 때에 동궁이 반드시 대전을 모시고 조화를 받아야 할 경우 같은 때도 오늘은 머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오늘은 여사여사하여 못 모시겠다. 모두 회피하여 버리고 하였다. 그래서 사실 머리가 아프든가 혹은 모 피할 만한 사세가 있는가 알아보면 그렇지도 않고 춘방에 누워서 뒹굴고 있거나 혹은 사냥을 나가거나 한 것으로서 단지 피하기 위해서 꾸며낸 일시적 허언에 지나지 못하였다. 할 수 있는 것 부왕 전하를 대할 기회를 피하였다. 매일 조석의 문안도 대개는 시종을 대리시켰다. 부득이 뵙지 않을 수가 없는 때는 잠깐 뵙고는 즉시로 물러나오고 하였다. 물론 이 모든 행동이 세상으로 하여금 자기를 광인으로 알게 하여 공의의 주자 저절로 폐사가 되어 첫째로는 부왕 전하께 까닭 없이 동궁의 위를 바꾸었다는 악명을 안 돌리고 둘째로는 현명한 동생 충령으로 하여금 이 백성의 위에 임하게 하여 인군의 덕화에 몇 감기고 싶은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도 부왕 전하께 대하기가 싫었다. 대하면 반드시 화증을 내시고 공연한 꾸중만 내림으로 할 수 있는 것 피하고 싶기도 하였다. 이러한 광태를 부리는 한편으로는 또한 동궁으로서는 행하지 못할 난행까지 자주 하였다. 동궁이 어디 나가려 하면 반드시 노부를 차리어야 한다. 그러나 이 동궁은 그렇지 않았다. 춘방별감 한두를 데리고 걸어서 밖에 나가기가 일쑤였다. 기생집까지 가는 일도 있었다. 밤에 단 혼자서 궁장을 넘어 나가 계집을 찾아 다니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광태와 난행이 나날이 더하여 감을 따라서 물에도 차차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뜻있는 대신들은 동궁의 난행이 왜 생겼는지를 짐작하고 동궁의 심경을 동정하고 은근히 이를 위로하는 일도 많았다. 그런 대신이 있는 한편에는 또한 지금 임금의 심경을 짐작하고 손빨리 10중8구는 새 동궁으로 될 충녕대군에게 미리 아첨을 하며 또한 임금께는 동궁이 여사여사한 난행이 있사오니 폐위편을 합시사 고 비위를 맞추어 드리는 사람도 많았다. 어떤 날 그때 이조판서 황희가 춘방으로 세작게 뵈러 왔다. 보통 혼자 있을 때에는 다나하다가도 남이 오면 광태를 부리기 시작하는 동궁은 홀로이 경서를 읽고 있다가 황판서가 온다는 바람에 책은 얼른 감추어 버리고 보료 위에 엎드려서 손으로 턱을 괴고 열린 문창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격식에 의지하여 내관이 들어와서 앗들 때도 동궁은 그냥 엎드린 채 고개만 끄덕끄덕하였다. 뒤이어 황희가 영회에서 절할 때도 동궁은 본체도 않고 뜰만 내다보고 있었다. 앉으라는 분부를 기다리고 황희가 그냥 읍하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궁은 아는지 모르는지 뜰만 내다보고 있었다. 근시하는 내관이 민망하여 동궁께 채근을 하였다. 동궁 전마마, 황판서가 문안차로 오셨습니다. 응, 무사하다고 그러려무나. 황희도 민망하였다. 동궁의 심경을 아는 이만치 이렇듯 욕을 스스로 사려는 광태가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동궁 전마마, 날씨가 꽤 따스럽습니다. 황희가 할 일 없이 먼저 입을 떼었다. 그렇습니까? 나는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걸. 동궁은 그냥 엎드린 채 그냥 손에 턱을 빗채 그냥 뜰을 내다보면서 대답하였다. 동궁의 심경을 잘 알기에 괜찮지. 만약 심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담당하였다 하면 얼마나 동궁을 욕을 하랴. 정의품 현임 이조판서에게 대하여 아무리 동궁이라 하나 대하는 격식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데 마치 하레베를 대하듯 하니 욕이 돌아갈 곳은 동궁이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행하는 동궁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랴. 황희는 한창의 장년으로서 웬만한 일에는 격동이 되지 않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솟아올랐다. 동궁은 한참 엎드려 있었지만 본시 그런 습관 아래 생장하지 않은 사람이라 몸이 거북하여 할 일 없이 일어나 앉았다. 아, 참 앉읍시오. 아직 서 계셨구먼. 그러면 서 있노라고 말씀을 할 게지. 그런데 황판서 눈에서 물이 자꾸 떨어지니 그게 무슨 물이요? 저하께서는 왜 친히 대전께 문우하시기를 게을리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자를 미워하는지라 이 때문에 더욱 미워한다 보고 이것을 간청하였다. 동궁의 대답은 간단하였다. 늙은이 냄새가 역해서 안 갑니다. 황희는 가슴이 서늘하였다. 불어부리는 광태지만 좀 과한 말이었다. 임금의 성격을 잘 아는 황희에게는
이런 말이 임금께까지 가면 폐사는 둘째 두고 어떤 일이 생겨날지 예측이 힘들므로서였다. 지인 지능이 있는 황희의 눈에 비친 동궁과 충녕대군 형제분의 우열은 막상막하 난형난제였다. 동궁의 현철학이나 충녕대군의 현철학이나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다 할 수 없으리만치 막상막하였다. 동궁의 위라하는 것은 손쉽게 갈기 힘든 것이라. 약간쯤은 충녕대군이 우승하다 손치더라도 신중히 일을 행하여야지. 경솔히 패립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오늘. 더구나 막상막하한 이 형제분을 단지 부왕전하의 애증으로서 변경하면 이는 말대까지 말썽을 남길 그릇된 일이다. 겉으로 광인을 가장하고 있는 이 동궁의 앞에 황희는 무견히 눈물만 흘리며 앉아 있었다. 어느 무르익은 가을날이었다. 임금은 편전에 좌어하시고 문무재상들이 적지 않게 모여서 파탈하고 한담들을 할 때였다.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 순서 없이 귀를 기울이시며 밖을 내다보고 계시던 임금은 저편 금중 감나무로 안정을 옮기셨다. 거기는 감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잎은 모두 떨어져서 성기게 된 나무에 감 여름만 새빨갛게 여러 알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가마귀 몇 마리가 거기서 감을 쪼아 먹고 있다. 임금은 좌중을 둘러보셨다. 누구, 여기서 저기 저 감나무에 앉은 가마귀를 쏘아 맞힐 사람이 없는가? 문신은 물론 나서지 못하고 장신 무신 중에 누구든지 장담하고 나서려니 하고 물으신 것이었다. 일찍이 태조대왕이며 퉁두란이며 이런 명궁수를 익히 보신 임금은 저기 저 가마귀쯤은 그다지 힘들지 않으리라고 보셨던 것이었다. 그랬는데 장신이며 그 밖 무신들도 막막하여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어디 누구 없소? 임금은 한번 채근까지 하셨다. 그러나 여전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임금은 속으로 약간 후회하였다. 공연한 말씀을 꺼내어 신하들을 무안을 준 것이었다. 그러는 한편에는 차차 문약하여진 세태가 근심도 안 되시는 것이 아니었다. 공연한 문제가 나서 좌중이 맹맥해 있을 때에 황희가 이 침묵을 깨뜨렸다. 조중 무부들 가운데는 마칠 자가 없겠습니다. 당대에 저렇듯 먼 곳에 있는 더구나 날짐승을 쏘아 마칠 분은 오직 우리 동궁 저하 외에는 없소리다. 좌종은 모두 기운이 폈다. 세자면 넉넉히 마치지만 세자 이외에는 마칠 자 없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다. 즉시로 세자를 부르셨다. 너 저기 저 가마귀를 넉넉히 쏘아 마칠 테냐? 본시 믿게 보시기 때문에 세자를 대하면 화만 내시는 임금은 역시 용안을 찌푸리시고 물으셨다. 쏘아는 보리다만 웬걸 명중하리까? 대답은 이러하였다. 그러나 그 음악 것은 못 마치겠습니까는 의미는 분명하였다. 등대대는 활을 잡고 한번 퉁겨본 뒤에 겨냥을 하여 줄을 놓아주매 소리내며 날아간 살은 한창 감을 쪼아 먹는 가마귀 2마리를 한꺼번에 꿰었다. 임금도 약간 미소하셨다. 동궁에게 대하여 여러 해 만에 보이신 미소였다. 저하 같으신 문무 겸전하신 분을 동궁으로 모신 이 나라는 반석 위에 앉은 것 같습니다. 황희에 드리는 축하, 여기는 이러니까 동궁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는 뜻이 다분히 포함되었다. 그 뜻을 알아보시고 용안에는 도로 불쾌한 안색을 나타내셨다. 이날에 생긴 이마실 때문에 마음에 깊이 잡수셨던 생각 폐사가 번복될 리가 없다. 무술년에 들어서면서는 동궁의 난행이 더하여 갔다. 그 전에 춘방의 잡인배들이 너무 많이 다닌다고 잡아서 몇 사람은 주하고 몇 사람은 찬하고 하였지만 그냥 잡인배는 연락부절하고 세자가 몰래 나다니는 도수도 더 늘었다. 일찍이 고려조의 신하로 있어본 일이 있는 임금은 지금은 단지 엄관들이 상소가 있기를 기다릴 따름이었다. 어느 시대에나 그런 신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임금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동궁의 난행을 가지로 들어가지고 폐사합시사고 상소를 할 신하가 물론 여럿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임금께서는 몇 번 그것을 물리쳐 보신 다음에 공의에 쫓아서라고 폐사를 하실 생각이었다. 기는 무르익었다. 억센 성격의 주인이신 이 임금은 일단 사람을 믿게 보기만 시작하시면 그냥 끝까지 믿게만 보아서 동정심을 결코 일으키시지 않았다. 세자의 이즈음의 난행의 연유를 뻔히 아시면서도 그 심경을 동정하는 생각은 잃어보시지를 않고 하루바삐 폐사가 되지 않는 것을 조민하게 생각하실 뿐이었다. 세자는 때때로 홀로 이 밤을 새면서 울었다. 세자의 위가 그냥 그리워서가 아니었다. 말 때까지 들을 자기의 악명 때문이었다. 폐사는 지금은 눈앞의 일로서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반드시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가는 이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여 남길까? 오래 생각할 것도 없었다. 세자, 불무학업, 음어성색, 이구창녀, 부득기 폐사, 물론 이렇게 적을 것이다. 천년 후, 만년 후까지도 이 악명을 들어야 하나. 학업에 힘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보통 문신들은커녕 유신가운서라도 세자 자기를 당할 만한 학문의 소유자가 극히 드물리라는 점은 세자 스스로도 굳게 믿는 바였다. 무에 있어서도 궁술, 검술 등 무기를 비롯하여 삼군을 지휘할 병법, 전법에 이르기까지 세자 자기를 당할 무신이 쉽지 않으리라는 점도 굳게 믿는 바였다. 단지 이 세상에 지금 자기가 패함을 입으면 그 자리에 올라설 충령한 사람이 자기보다 우승하지 그 밖에는 자기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자기가 장래 영구히 학업에 힘쓰지 않아서 폐사되었다는 악명을 쓰는 것은 과연 억울하였다. 이 억울한 점을 생각하면서 밤이 새도록 느껴 우는 일이 많았다. 더욱이 이 즈음 소위 공론이라는 것이 차차 일어나는 모양이었다. 그 소위 공론이라 하여 세자는 학업에 힘쓰지 않고 성색을 좋아하고 여사여사하니 폐합시사고 상소하는 무리들도 뻔히 자기의 심경을 안다. 더욱이 유신이라 하며 소악한 절도 똑똑히 외지 못하는 무리 가운데 공론을 세우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볼 때에 그런 무리에게 악명을 쓰는 것이 더 억울하였다. 전하, 아버님, 동궁의 자리는 아버님의 뜻대로 충령에게 주겠사오니 악명 하나만은 모면케 해주십시오. 밤을 울어 세우면서 부르짖는 이 하소연을 부왕 전하는 모르시는지 드디어 공론이 공공이 일어날 때가 왔다. 무술년 6월이었다. 공론이라는 것이 일어나기는 하였지만 누구나 다 동궁의 억울함을 아는지라 크게 떨치지는 못하였다. 할 일 없이 임금께서는 좀 더 공론을 재촉치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어느 날 임금을 모시는 신하들에게 동궁이 너무 실덕을 해서 동궁은 패하고 동궁의 맏아들, 즉 당신께는 맞손주를 세울까 보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기 대하여 모였던 신하들은 전하께서 친히 동궁을 교양키를 무소부지하왔지만 그래도 실덕을 하옵는데 인제 동궁의 손 아래서 길러난 어린 손주님이 당하겠습니까? 더욱이 아버지를 패하고 그 아들을 세우신다는 것은 의에도 옳지 못하옵니다 하였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 여러 아들 중에 누가 가장 현철해 보입디까? 지자지시는 막여군 부올시다. 성심에 달렸을 따름이옵니다. 이리하여 군신의 세에는 패립 문제가 이야기 거리가 되었다. 이리하여 비공식으로 패립은 결정이 되었는데 이 패립에 희생된 사람이 둘 있었다. 하나는 황희였다. 황희는 이조판서로 있어서 여러 번 임금께 패립하실 생각을 중지하시라고 간하다가 임금의 노염을 사서 공조판서로 좌천이 되었다가 다시 평안도 도순문사로 떨어졌다가 패립이 결행될 때에 서인으로 떨구어 교화로 쫓았다가 대간이 청제를 하여 또다시 남원으로 옮겼다. 이직도 또한 판서로서 패립을 반대하다가 귀양을 갔다. 그때에 벌을 받은 이 두 사람은 그 뒤 새 임금은 서신 뒤에도 그냥 죄를 벗지 못하였다가 상황들을 벌주신 임금 승하하신 뒤에야 불려서 새 임금의 명신이 되었다. 이렇게 비공식으로 패립이 작정된 2, 3일 후에 306경 3공신 문무백관 종친이 쭉 늘어서서 동궁 패하기를 계상하였다. 오래 벼르던 일은 여기서 비로소 성공을 하였다. 동궁은 패하여 양녕대군이라 하고 충녕대군을 동궁으로 책립하고 폐세자 양녕대군은 광주로 내쳤다. 6월에 동궁을 갈고 그해 8월에 임금은 은퇴하셔서 상왕이 되시고 충녕대군이던 동궁이 새 임금으로 보위에 앉으셨다. 이 새 임금이 세종대왕이시다. 양녕대군을 패한 교서에 하기를 현한 자로서 살을 삼는 것은 고금의 대이요. 죄가 있으면 패하는 것은 국가의 항규라. 과인이 일찍이 맏아들 되는 죄로서 동궁을 삼았더니 나이가 차도 글 배우기를 싫어하는 위에 더욱이 성색을 좋아하는지라. 그러나 과인의 생각으로는 나이가 더 들면 고치려니 하였더니 나이 20을 지나면서는 더욱 자심하여 불량잡배들과 사통하기가 과심하므로 지난해 봄에 복주한 자로 여럿이 되더라. 그때 동궁은 자기의 잘못을 모두 써서 종묘에 고하고 과인에게도 상서하여 회개하는 듯 싶더니 얼마 안 지나서는 또 간신 한로 동궁의 장인이다의 꾀를 받아서 난행이 다시 여전하게 되더라. 이에 과인은 부자의 은으로 한로와 거래를 못하게 하였더니 동궁은 회개는커녕 도리어 원망하는 생각을 품고 분연히 상서하는데 그 글뜻이 매우 패만하여
군신의 예가 전혀 없더라. 정부, 훈신, 육조, 대간, 문무백관이 합사서장하여 써하되 동궁의 행동이 사직을 잊지 못할 것 같고 충녕대군은 영명공검하고 효온량하며 학업에 힘써서 가히 동궁의 직을 감당하리다 하기에 과인은 그 말을 좁아서 동궁을 패하여 광주로 내어 쫓고 충녕대군을 세워서 세자를 삼노라. 운운. 충녕대군이 왕위에 오르시고 당신은 상왕이 되셨으니 상왕의 희망은 다 폈다. 그러나 상왕이 맏아드님을 미워하시는 생각은 결코 변하지 않아. 나는 이제부터는 양령을 아들로 보지 않을 터이니 법에 걸리거든 정부에서 잡아와도 좋고 육조에서 잡아와도 좋다. 법대로 시행하라. 고까지 분부하셨다. 내인은 좀 잡아 골려다고 하하시는 뜻이었다. 고금동서에 다시 보기 힘든 명군 세종대왕은 이러한 불상사를 보신 뒤에 등극을 하신 분이다. 이 아우님을 보위에 모시기 위하여 스스로는 광주로 쫓겨난 양령, 인제는 속세의 온갖 군잡스러운 문제를 다 털어버리고 나선 그야말로 인선이었다. 단지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은 소인배들의 잡간이었다. 지금은 임금이 되신 동생의 효우하시는 마음을 잘 아는지라 그다지 염려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빈배의 잡간이 과하면 아우님의 성덕에 누가 믿는 일이나 안 생겨날까. 지금 광주에 가 있는 양령은 여사여사한 비행이 있는 사람이오니 멀리 귀양을 보냅시사. 혹은 양령이 폐사가 된 것을 분이 여겨서 지금 누구구를 끼고 못된 생각을 먹고 못된 일을 하려 하오니 잡아다 주하십사. 물론 그런 무리가 많을 것이다. 그래야만 새 임금이 신임을 하여 줄 줄 알고 그런 참소를 하는 소인배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아우님을 잘 알거니 웬만한 참소가 들어갈지라도 움직이지 않으실 줄 짐작은 하지만 그래도 참소가 과하여 성덕에 누가 믿는 일이 생겨나면 어쩌나. 어떤 명랑한 날 아침이었다. 한가하고 자유로운 신문인 양령은 즐기는 사냥이라도 나가볼까 하고 그 준비를 시키고 있을 때에 대궐에서 별감이 달려왔다. 동교까지 좀 오라는 것이었다. 임금은 지금 광주에서 외로이 있을 형님을 생각하시고 오래간만에 한번 만나고 싶으신 생각도 간절하시어 그날 갑자기 동교의 추경을 보러 갈 노부를 꾸미게 하시면서 일변 먼저 형께 동교로 와 달라고 별감을 보낸 것이었다. 양령대군도 웬 영문인지 모르고 가마를 동료로 달리고 정부 백관들은 단지 단풍 구경 놀이로 알고 따라갔다. 그랬더니 동교에는 대궐에서 먼저 보낸 하레배들이 잔치를 차리고 광주 적소에 있어야 할 양령대군이 또한 그리로 온 것이었다. 임금 형제부는 그 새 막혔던 소에도 풀며 유쾌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임금은 대궐로 양령은 광주로 각각 헤어졌다. 작별 때에 임금은 사면이 눈물까지 흘리셨다. 그날 밤 양령은 적소의 달을 우러르는 비창한 감회를 처음으로 느꼈다. 그 새는 그런 것도 그다지 느껴지지 않더니 오늘 아우님을 뵙고 돌아오매 자리에 냉락하기가 짝이 없었다. 하늘 나는 기러기의 소리가 유난히도 구슬프게 들리고 어디서 누가 부는지는 모르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단소의 소리가 가슴에 서리기 한이 없었다. 아버님 어머님이 그냥 생존해 계시고 아우님이 임금으로서 그 위에 지극히 효우하시고 자기 또한 아무 죄도 없거늘 무슨 까닭으로 이렇듯 적소에 와 있지 않으면 안 되는가. 객해가 지극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근심되는 일이 또한 있었다. 오늘 눈치로 보매 임금은 오늘 자기와 동교에서 만날 것을 재상들한테 예통을 안 하였던 모양이다. 아까도 말썽 잘 부리는 언관들이 좋다고 먹기는 먹으면서도 수군거리는 눈치가 수상한 데가 있었다. 오늘의 문제 때문에 말썽꾸러기 유신들에게 공경이나 겪지 않으실까. 근심, 객해, 뒤설이어 양령은 그날 밤 한잠을 못 이루었다. 이튿날 과연 정부에서는 문제가 일어났다. 안 됩니다 하는 것이었다. 국왕이 죄인을 접견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논지였다. 임금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 입시한 신하 중에 우의정 맹사성과 형조 참판 신계는 임금께 안 됩니다 소리를 안 하였다고까지 말썽이었다. 맹사성은 정승으로 앉아서 신계는 법조의 당상으로 앉아서 불가한 일을 보고도 아무 말도 없으니 그 연유를 설명하라 하는 것이었다. 맹정승은 거기 대하여 이전에 일찍이 양령을 보시지 말라고 계상한 일이 있어서 어제는 가만히 있었노라고 대답하고 신참판은 본시 풍절이 없으니 이미 때가 늦었는지라 법대로 죄를 받겠노라고 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직을 하였다.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을 임금은 겨우 진정시키셨다. 그리고 속으로 탄식하셨다. 신하로 국록을 먹는 것들이 임금께 관할 다른 말이 없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듯 으르렁거리는가고 연해 연방 양령에 대한 참소가 임금의 앞에 들어왔다. 사헌부, 사간원, 정원, 홍문관 이 무리들에게서 끊임없이 양령을 국문합시사, 양령을 죄를 더 줍시사, 양령에게 대접이 너무 후합니다. 뒤를 이어서 들어오는 이런 의논에 임금은 언제든 힘있게 머리를 가로저으셨다. 한 번은 김종서가 또 그 이야기를 꺼낼 때 임금은 마치 어른이 어린애를 타이르듯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 번째 양령의 일로 말하지만 이것은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까닭인 모양이 외다. 천륜의 순서로 보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위가 양령의 것이 아니오. 그것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느니만치 미안하고 거북한 생각은 가졌을 망정 조금이나 미워하거나 의심할 생각은 없소이다. 게다가 형제의 정의로 보자면 저 필부들도 저의 형제끼리 서로 좋은 것은 드러내주고 나쁜 것은 감싸주며 어떻게 불행히 죄라도 지어서 관가에 갇히면 뇌물을 써가면서 애거를 하면서 구해내려고 힘쓰지 않우? 그게 형제의 정의라는 것인데 내가 임금으로 앉아서 한낱 필부만도 못해서 되겠소? 더욱이 이 위가 본시 내 형의 것이었는데. 장차 상황 전하의 노염만 풀리시면 서울로 모셔다가 매일 만나보겠소. 그리고 누구가 무슨 말을 하든 간데 그것이 양령에게 관한 일이라면 절대로 안 들으셨다. 이 갸륵한 신하들은 양령과 무슨 원수를 그렇듯 지었든지 양령의 아들 때문에까지 문제가 생긴 일이 있었다. 형 양령에게 미안한 생각을 품으신 임금은 양령의 아들이 약간 잘하는 것을 보시고 순평군이라 봉군을 하시고 무슨 직에 붙여주려 하셨다. 그럼에 대간이며 정부에서 들고 일어나서 양령의 아들도 저희 압이 있는 대로 내쫓읍시다. 벼슬이란 절대로 안 됩니다. 고 야단이었다. 임금은 양령은 종사에 죄를 지었으니 할 일 없이 내보냈거니와 내 조카야 무슨 죄가 있는가? 고 하셨다. 그러나 너무들 야단을 함으로 마지막에는 성 밖에 나가 살게 하였다. 이렇게 지나기를 여러 해 이 신하들도 마지막에는 드디어 알아차렸다. 이 임금께는 양령을 참소한다고 더 사랑을 받지를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심정만 보이는 것에 지나지 못함을 그리고 그 뒤로부터야 비로소 양령 참소의 주둥이가 닫혀졌다. 수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배소의 양령은 그것만을 눈을 크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가 자기의 몸을 빼내고 대신 모신 이 임금이 과연 자기의 본바에 벗어나지 않아서 훌륭한 치적을 남기실까? 혹은 부왕 전하의 노염을 무릅쓰고라도 그냥 자기가 버티어서 자기가 임금이 되었던 편이 이 백성들에게 이로웠을까? 눈을 크게 하고 기다리던 업적은 차차 나타났다. 가로대 지편전 설치, 가로대 찬술과 제작, 가로대 국문 창제, 가로대 육진 개척, 무엇 찬란한 이 임금의 업적은 끝이 없이 뒤밀려 나왔다. 신하에는 명신도 열신도 없었다. 이 임금의 아래 가만 있기만 하며 저절로 명신이 그렇게 되는 것이었다. 어디서 그렇듯 훌륭하고 많은 안이 뒤밀려 나오는지 임금이 급급히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다. 신하들을 못 견디리만치 구사하는 것도 아니었다. 홍그럽게 시키시는 일을 홍그럽게 지휘하시는 대로만 하여 나아가면 한 개의 훌륭한 업적은 생겨나고 하는 것이었다. 2조 500여 년 임금의 덕화가 향대부의 이하인 서민에게까지 미쳐본 임금은 이분 단 한 분뿐이다. 500여 년간의 정치가의 업적으로서 서민에게까지 미쳐본 이는 흥선대원군 이하응뿐이었다. 근 30대의 임금이 군림하셨고 그 가운데는 명군, 형군도 많으셨지만 임금의 덕이 서민에게까지 내리는 적이 이 임금의 대 이외에는 없었다. 광인이라는 악명을 쓰면서 불무학업하고 음어성색이라는 욕을 들으면서 이 임금을 군주로 용상에 모신 양령은 이 임금의 나날이 진척되는 업적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결코 헛되이 악명을 쓰지 않았노라고 자기에게 대하여 큰 소리로 자랑할 만한 자신이 넉넉히 생겨났다. 아, 충령아, 동생아, 전하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영구히 벗지 못할 악명을 쓰고도 양령은 만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악명을 쓴 덕에 너희는 고금에 다시 없는 훌륭한 임금을 가졌다고 남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고함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기가 힘들었다. 세종이라는 눈부신 빛 뒤에는 스스로 짙은 그림자가 되어준 양녕대군의 다정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악명을 쓰고도 동생이 이룩한 태평성대를 바라보며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던 형의 마음이 깊고 묵직한 여운을 남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안함 뒤에도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다정함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이제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과 복잡한 생각들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깊고 평온한 밤의 품으로 빠져들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